정치쇼 3부 새단장한 자강 두변 리뉴얼 자존심 강한 두 변호사 송영은 변호사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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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훈입니다. 김준입니다. 네, 나 안 보고 이쪽만 봐야지. 자강 1변 잊지 않는다. 자강 1변이었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네. 잊지 않고 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자강 두변. 네. 네. 근데 저도 네. 어제 갑자기 여기 밖에 배준 작가한테 카톡이 오는 거예요. 뭐요? 대본이 네. 그건 고정이야. 네.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네. 지은 제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아 네. 그래요? 아니 지금 그렇습니다. 아시면 됐죠 뭐. 네, 걱정했어요. 네. 그 지난번에 자강 1변 할 때도 그 전날 헌재 탄핵 심판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걸 보다가 밤을 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다시 돌려보기 하다가 네. 어제도 헌재가 심판이 아니 있었니? 어제는 네. 너무 길더라고요. 네. 8시간 반이 떠 있거든요. 2배수로 돌려도 그 4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걸 다 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생계가 있고 다른 약속이 그렇지. 있는데. 근데 네. 두 변호사는 원래 그거 하면 다 봅니까? 8시간짜리? 대부분 보려고 노력하죠. 특히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질문한 부분은 우리 예. 방송사에서 따로 잘라서 클립을 올려주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대체로 보려고 노력하고 그 있습니다. 협조가 잘 되는 날은 법조 반장급 기자한테 연락을 예. 해서 예. 그 풀단이 친 거 그래요? 있잖아요. 예. 그걸 받아서 또 이렇게 한번 볼 때도 있고 그렇죠. 자, 청취자 여러분, 이 20분의 방송을 위해서 이 8시간 분량의 헌재 저 재판 과정을 다 봅니다. 이 두 변호사는. 아, 대단합니다. 박수. 야, 이건 뭐 이렇게 보죠. 그럼 다 봤다고 하니까. 아니 다는 못 봤어요. 저 어제 거는 네. 그래요? 너무 너무 길었어요. 많아요. 지금. 너무 너무 많아요. 많았어요. 네. 그러면 요거부터 해보죠. 어제 재판정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데 헤어질 결심은 아니고 중대 결심. 헌재 재판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재가 위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 뭐로 보세요? 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중대 결심?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대리인단이 한 번 구사했던 일괄 사임 으름장애 아니냐 예. 뭐 이렇게들 보는 것 같은데요. 예. 아마 현실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 2017년 1월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한번 그 법정에서 나왔었는데 맞아요. 실제로 실행이 되진 않았죠.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이유는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제 헌법재판소법상 변호사 강제주의가 사인에 대해서는 이제 강제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인이냐에 예. 대해서는 학계 논쟁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다만 본인이 변호사인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 단서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일괄 사임해도 그냥 재판을 진행하는 데서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때는 검토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윤석열 케이스에서는 검토조차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 어제 저 보니까 이 윤곽 석동현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어떤 변호인 총사퇴도 검토 대상이냐는 말에 그런 것까지 될 수 있다. 재판의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경우에 따라 변호인의 총사퇴를 포함한 절차의 결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다만 일각에서 언급하는 하야 등은 너무 나간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변호인 총사퇴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뭐 재판을 더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데 뭔가 정치적인 효과를 노릴 수는 있는 겁니까? 변호인 총사퇴하면 헌재가 불공정합니다. 못하겠어요. 이렇게? 그 장외에 그런 시각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가미되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정말로 실행을 한다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저는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일괄 사퇴하는 일이 생긴다면 헌재가 직권으로 국선 대리인 선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님하고 좀 생각이 달라요. 헌법재판소법 70조 2항을 근거로 해서 예. 물론 이게 기본적으로는 헌법소원 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긴 합니다만은 헌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유추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예. 국선 대리인 선정해서 아마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거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변호인단이 사퇴한다 하더라도 재판이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데는 두 변호사 다 네. 의견을 일치를 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결국 이게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하는 헌재가 너무 빨리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서두르는 것 같아. 위법한 절차야.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아. 요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자, 이제 김 변호사부터. 헌재가 뭔가 대통령 측이 얘기하는 것처럼
절차 진행이 좀 불공정하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충분히 다 해줘요. 제일 물리적으로 제일 이제 크게 주장하는 게 왜 주 2회 하냐. 우리 힘들다. 예. 제대로 된 변론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주 1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에도 주 2회를 평균적으로 했습니다. 예. 어떤 날은 주 1회를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주 3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보면 그때 12월에 탄핵 소추돼서 3월 10일에 났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17번의 변론길이 열렸습니다. 지금 이제 9차가 잡혔잖아요. 10차, 11차 정도까지는 맥스 끝날 것 같은데 다만 그때랑 달랐던 건 시작 전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하고 임명한다고 앞에 잡혀있는 기간이 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예전에 선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뭐 조급하다거나 예. 과속이라거나 예.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죠 저는. 저는 늘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네. 적법과 적정은 좀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좋은 말이네. 적법과 적정은 다르다. 지금 헌재가 절차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위법한 요소는 없다고 보지만 예. 그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그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제고하고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마도 그 윤 대통령 측에서 가장 불만이 있는 것은 증인신문의 시간 예. 그리고 시간 제한? 채택일 거예요. 지금 한 30분 정도 기본적으로 주신문이나 반대신문을 하고 재주신문 또는 재반대신문을 해도 15분씩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면은 최순실 씨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반. 물론 뭐 최순실 씨는 굉장히 중요한 예, 증인이었으니까 예, 예. 그렇다 치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오후 2시부터 밤 11시 20분까지 또 예. 정호성 비서관 나왔을 때도 오후 2시부터 밤 8시 반까지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때는 채택된 증인이 38명이었어요. 실제로 나온 사람 25명이었고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도 추가로 뭐 증인을 한두 명 더 불러달라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전원 다 기각하기보다는 예. 그래도 약간은 받아줘서 많이 피청구인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배려했다라는 어떤 국민적인 인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예. 대부분의 그 당사자 나온 증인분들은 그 관련된 증언할 내용의 러닝 타임이 서너 시간이에요. 예. 본인이 있었던 일이 서너 시간에 관해서 이야기를 서너 시간 묻는 것도 웃기죠. 너무 3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그대로 리와인드 예. 해도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오랜 기간 있었던 박근혜 케이스랑 비교하시는 송 변호사님의 비유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조금 케이스의 양상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동일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운 건 맞는데요. 한편으로는 이게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2016년 12월 9일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돼서 2017년 3월 10일에 선고했잖아요. 그때는 3월 13일 월요일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마지막 날이었죠. 그러니까 3월 10일에 선고를 했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180일 중에 절반밖에 안 쓰고 91일 만에 끝났는데 지금은 2명의 헌법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날짜는 4월 18일이잖아요.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헌재가 시간적인 여유 면에서는 그렇게 급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17년 당시의 템포대로 진행하는 것이 꼭 따라야 될 만한 선례는 아니다. 그런 점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증인신문 관련해서 보면 대통령 측이 추가로 홍장원 전 차장을 불러달라 이랬어요. 아니 이 홍장원 전 차장이 얘기했던 정치인 체포 3명 꼽으면 존친 빼고 이원식, 한동훈, 우원식. 죄송합니다.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만 뽑으면 그 중에 뭐 명단에는 뭐 김명수, 뭐 존칭 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정청래, 김동현, 뭐, 김동연, 뭐 권순일 이런 사람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게 언론의 평가는 결국 탄핵 심판, 탄핵 소추의 트리거가 됐다 이렇게 평가들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요 명단이 박선원 의원에게 넘어가면서 탄핵 공작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 자 그런데 어제 조태영 원장의 증언을 보면 뭔가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과 좀 안 맞고 조태영 원장에 따르면 홍장원 전 차장이 거짓말한다 얘기하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두 분이 현재 재판관이라고 하면 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 어떻게 두겠어요? 근데 이제 만약 핵심 가치가 예. 14명 체포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홍장원 얘기가 틀렸다라고 만약 주장을 하려고 하면 예. 그게 저희는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나머지 시시비비를 다 빼고 나면
근데 그 저 방첩사 수사단장인 김대우 단장인가요? 그다음에 국회 나와가지고 나는 연락을 받았다. 저기 누구냐 저기 누구죠? 여인영 사령관한테 14명 얘기를 체포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또 그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도 검찰 진술에서 나는 여인영에게 연락을 받아서 14명의 체포에 관한 협조해달라는 얘기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홍장원 차장 혼자서 14명의 명단을 제가 하늘에서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황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이 발언 가지고 뭐 약간 시간이 틀렸냐. 그다음 두 번째 조태용 원장이 다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최종 변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장원 차장을 12월 5일에 자르라고 했는데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12월 4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조태용 진술을 탄핵을 합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조태용 원장 얘기는 맞냐? 그럼 홍장원은 틀렸으면 조태용은 무조건 맞냐? 이것도 저는 의심이 가거든요. 그럼 전반적인 취지를 봤을 때는 14명이 체포 명단이 그런 존재가 있었냐 없었냐 14명이든 15명이든 그다음에 국회의원 끌어내라 있냐 없었냐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여러 관련된 그 부하급에서의 어떤 증인들 군인들이 다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체포 명단 자체는 존재했다고 헌재가 볼 것이다. 네. 비슷한 관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정치인 체포조 내지는 뭐 체포 명단에 관한 진술은 한 갈래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홍장원 차장만 얘기했으면 홍장원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는 게 의미가 있는데 홍장원 차장 말고 군경에서도 복수의 경로로 나왔잖아요. 특히 어제 그 김영두 헌법재판관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질문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요?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그 타임라인을 이미 분단위로 다 늘어놓고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 5명과 조태용 원장을 소집하기 시작한 12월 3일 밤 8시경부터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한 다음 날 새벽 01시 01분까지 한 5시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치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어제 조태용 원장이 무슨 증언을 했냐면은 밤 11시 반에 국정원 정무직 회의를 하고 마치고 나서 홍장원 차장이 와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본인이 들었다는 건 인정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재명 한동훈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거를 홍장원 차장이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 부분을 김영도 재판관이 시간 순서를 맞추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밤 10시 반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그 위치 추적할 명단을 13명을 불러주고 거기에 누구누구가 쭉 있고 한 번 더 전화를 해서 한동훈을 추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조지호 청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밤 11시 6분에 홍장원 차장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간의 통화가 있었고 그리고 밤 11시 반에 국정원 정무직 회의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시간 순서대로 배치를 해보면 어제 조태용 원장이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그런데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은 들었다는 사실 인정한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저 같은 부분 제가 유의 있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뭐였냐면 이 시간의 맥락과 다른 증언들에 비추어 볼 때 홍장원 차장이 완전 없는 말을 지어낸 것 같지 않고 다 굉장히 신빙성 있는 체계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부인하기는 곤란하지 않냐라는 취지였거든요. 김영도 재판관이 물어본 게 그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어제 반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도 저녁 식사에 반주를 많이 해봐서 하는데 홍장원 차장 전화 들어보니까 딱 보니까 술 먹은 목소리더라. 네. 이 얘기를 한 거는 일종의 신빙성? 당시에 홍장원 차장이 술 먹어가지고 딱 보니까 당시 상황을 지금 잘 기억 못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하려고 그런 걸까요? 아마도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뭐 당시에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 또는 그 메모를 어디서 작성했느냐 이런 것은 비교적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은요. 국회 부근에도 술을 마신 정치인, 국회의원, 기자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만나보면 워낙에 극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 몇 시간 동안의 일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뭔가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구체적인 어떤 부분적으로는 좀 신빙성이 떨어질지어도 전반적인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합쳐봤을 때는 체포조 존재를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 두 분이 얘기해요. 그렇죠. 이건 어때요? 뭐 메모가 4개다. 어제 조태용 원장이 뭐 버전이 4개라는 둥.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나가서 야외에서 이게 누구냐 홍장원 차장이 썼다가 또 이제 그걸 다시
사무실 들어가서 보좌관한테 정서하게 했다가 또 뭐 기억 속에 써있다 있는 건데 그것만 봐도 그러면 무슨 가짜로 문서를 위조한 게 아니라는 게 오히려 체계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1, 2, 3, 4 버전이 있다는 거는 갑자기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걸 죽이려고 이렇게 만든 서류가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확실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송변은 요거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어떻게 보면 홍장원 전 차장하고 더불어서 대통령에게 제일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증인이거든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요거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했다. 요건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저 김병주 의원 유튜브 나가서 얘기한 것도 이미 김병주 전 의원과 짠 거다. 미리 준비한 거다. 뭐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성일종 의원은.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요. 김병주 의원이 찾아가서 본인의 개인 유튜브에 출연시킨 건 대단히 부적절하죠. 현역 군인이고 그 당시에 사령관 신분이었는데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이 그렇게 특정 야당 국회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한 것도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진술의 신빙성 평가는 별개예요. 왜냐하면 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특징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군인 한 사람이 지시를 받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관과 상의를 하거나 예하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이런 행동들이 있죠.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러면은 뭐 내가 테이저건을 써야 되나 전기를 끊어야 되나 공포탄을 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혼자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걸 이제 그 특전사 법무실장하고 상의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 들었다는 말에 의결정족수라고 하는 워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술의 동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내가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기통제실에서 지시받을 때 그래서 그게 예하 부대원들에게 다 전파가 됐다. 어제 조성현 그 수방사 경비단장도 비슷한 얘기했잖아요. 나는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해도 내 부대원들이 다 압니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야당 의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한 것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진술의 신빙성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검찰 조사에서 이 조성현 경비 1단장 얘기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진우 사령관한테 수방사령관한테 자기 들었다는 거고 근데 들어가는 거는 본청 들어가는 거 특전사가 하고 바깥에서 수방사가 이제 백업을 해주기로 한 거니까 이 체계 속에서는 당연히 이 끌어내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김현태 그 저기 직책의 707 특임단장. 특임단장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끌어내라 이런 건 자기는 잘 못 들었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면 근데 이제 단전에 관련된 부분은 얘기를 들어서 지하로 갔다가 철수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 업무를 정지시킬 이유가 아니면 뭐하러 단전을 시키나요? 자, 이거 물어볼게요. 마은영 헌법재판관 임명이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헌재 결정도 있어야 되고 저 최성목 대행이 움직여야 되니까 만약에 임명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헌재 마지막 저 선고 기일과 관련해서 변수가 됩니까? 헌재가 굳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전에 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선고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래서 선고기일을 추정해놨잖아요. 추후 지정. 그래서 아마 이제 탄핵 심판 선고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중간에 임명돼서 들어가면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태면은 변론 재개해야 돼요. 그리고 변론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변론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서 했던 소식이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이 변론 갱신을 간이한 절차를 할 수 없고 기존의 증인신문 했던 것들이 만약에 그 녹음물이 증거가 된다면 다 재생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헌재도 그런 점을 다 예상할 수 있어서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를 추정해 놓은 거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다만 그렇다면 역으로 갑자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임명을 하는 초식을 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본인 임명해 버리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재판이 약간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걸 계산해서 3월 말이 아니라 그것까지 계산해서 3월 중순에서 하순 넘어가는 그 날짜 정도로 선고기를 일단 이 탄핵 심판권을 잡지 않을까. 자, 그러면 저 김준호 변호사 김변 보기에는 추후 절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임명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마은혁 재판관 빼고 빼도 한 3월 25일 정도. 그러면 이번에 증인신문 새로 잡아준다? 홍장원 한덕수 총리는 잡아줄 수도 있다.
네, 홍장원 차장 안 잡을 것 같다. 생각이 똑같네요. 그래요? 홍장원 차장을 굳이 다시 부를 필요는 네. 없을 것 같고요. 네. 한덕수 총리 정도는 검토해 볼 수 네. 있는데 네. 저는 굳이 그렇게 현재 나오는 상황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대통령이 앉아 있고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잠시 하셨던 분이 나와서 네. 서로 그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을 벌이는 듯한 장면이 연출되는 건 우리 국격을 위해서 아, 근데 그래요? 저는 지난번에 기각한 게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한번 이거 기각한 증인이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예. 왜? 어째 제일 핵심인데? 제일 잘 알고 있었을 건데 그리고 국무회의 가장 상황을. 반대했고 국무 해제도 한 사람인데 예. 왜 채택을 안 하지가 오히려 약간 왜냐면 한덕수 총리는 또 권한쟁의 심판 말고 탄핵권이 있어서 그런가? 예. 뭐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받아줄 만한 체급은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 한덕수 총리밖에 없다는 거죠. 혹시 조태용 원장하고 홍장원 전 차장이 의견이 막 둘이 너무 두 사람이 부딪히잖아요. 이런 거 홍장원 전 차장 둘 다 불러서 대질 이런 거 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형사재판에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헌재 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서. 네. 워낙 뭐 얘기가 갈려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증인신문 한 명 정도 추가할 수 있고 최후 변론 기회 주고 그러면 3월 중순 네. 송변은 선고 예정 날짜 말씀이시죠? 예. 3월 20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7일. 3월 20일에 플러스 마이너스 7. 예, 왜 그렇게 보냐면 예. 헌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일정입니다. 예. 2월 26일에 결심할 걸로 예상되잖아요. 예. 그거 만약에 3주 뒤에 선고한다면 3월 19일이거든요. 수요일. 예. 2주 뒤에 선고하면 3월 12일 수요일이고 헌재가 그 무렵으로 날짜를 붙여서 선고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어느 게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선고 먼저 하고 예. 그 다음 날에 헌재 선고하고 이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저는 그것까지는 고려 안 할 것 같고 예. 아까 얘기했듯이 4월 18일인가요?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니까 예. 그 전에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직전에 하면 지난번처럼 갑자기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기 임명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버리면 이게 다 엉키기 때문에 그 텀을 앞에 2주를 당겨서 볼 것 같아요. 그럼 선고는 그러니까 종결은 2월에 하고 3주 정도 봐서 저 아까 25일 얘기했는데 그 언저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는. 그 26일이죠. 같이 얘기해가지고. 그게 26일이죠 아마. 네. 3월 26일로 아직 2월 26일에 변론 종결 예정. 네, 그렇게 하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하급심은 아니 어쨌든 2심이지만 하급심 눈치를 볼 정도로 헌재가 자기 일정을 바꾸는 건 예. 격에 맞지 않다. 같은 날은 아니겠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재판은 수요일이고 이제 탄핵 심판은 화요일 목요일이니까 네. 뭐 연달아 화수 또는 수목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같은 날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은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